네,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도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 그동안 마련해온 혁신안 최종 보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자신을 비롯한 당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죠, 그 보도가. 서울 6곳 우세 분석 보도 이후에 주말 내내 여파가 이어졌는데 김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도 좀 이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당내 상황을 좀 감안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최고위 발언 말입니다. 오늘 그 발언은 그동안 혁신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희생과 헌신이라는 그 공천 방향, 거기에 대한 반복된 그런 화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말 사이에 지난주 말부터 시작된 어떤 저희 당의 내부 보고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안됐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걸 빼더라도 김기현 대표 입장이 혁신위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런 의사를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오늘 발언이 그렇게 특이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했는데 다만 이제 그 발언 수위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동안 혁신위 활동에 대한 충분한 화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서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어느 정도 구체화된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누가 보다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 기득권 자체가. 그리고 그 주체를 보면 그 자신을 비롯한 당 구성원 모두라고 했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모두의 책임은 아무 책임도 아닌 거예요. 본인이 지금 책임지라고 지금 그 혁신위에서 요구를 해왔는데 왜 갑자기 모두 내려놓겠다 하면 또 누구를 또 내려놓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여한 혁신위가 가면서 절반 50%의 성공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윤여한 혁신위가 김기현 대표에게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넘겨서 물 반 컵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 컵은 누가 채워야 되냐면 김기현 대표가 채워야 되는데 오늘 발언을 봤을 때는 그냥 추상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하자면은 대놓고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이죠. 기득권 중에 어떤 걸 내려놓겠냐.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에게 본인의 거취를 내려놓겠다. 먼저 얘기를 하고 내가 그러니까 이 혁신에 대해서 기득권에 앞장서서 일단 수도권 흠지 추발을 제가 하겠습니다. 차후에 차차 여러 가지의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했으면 이게 구체적이죠. 그런데 그냥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그거는 뭐냐면 그냥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사실 혁신이 조기 해산 결정 이후부터 이제 김기현 지도부 책임론이 지금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비판하는 인사들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비주류로 분류되는 하태경 의원이 주말부터 계속 오늘도 페이스북에 입장을 냈는데 버티면 더 추해진다는 말까지 했고, 서병수도 이제 혁신이 실패, 내년 총선 국민의힘 패배 전조 이렇게까지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비판이 계속 되니까 주류 쪽에서도 이제 옹호하고 나선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김승수 의원의 경우에는 내부 총질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입장을 냈고, 태영 의원도 지금은 결단이 아니라 단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관심은 서영주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관심사는. 그 대립하는 모양새가 앞으로 과연 잦아들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 먼저 윤희석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잦아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어떤 포인트를 잡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도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지도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부는 적어도 당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예요. 지금 총선 딱 내일 되면 120일 전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도부 퇴진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도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의 퇴진을 어떤 혁신의 상징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분들도 대안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도부 퇴진을 뭔가
전과의 보도처럼 휘두를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좀 깊은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요한 건 총선 앞두고 저희가 어떠한 공천을 해서 예. 국민의 마음을 얻느냐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지도부 퇴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는 것이고 예. 또 공관위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당원 당규 바꿨는데 총선 120일 전 그리고 90일 전 이 30일 사이에 공관위가 출범하게 돼 있어요. 예. 내일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 한 달 사이에 해야 되거든요. 이 작업을 끝내야 하는데 지금 과연 지도부를 바꿔서 그 작업이 가능하겠느냐. 물리적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얼마나 훌륭한 공관위를 출범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여유가 있겠느냐. 예. 이런 것까지 다각적으로 봐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뭐 비대위 전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도부 쪽에서는 뭐 주류 진영에서는 비대위 전환 같은 거 뭐 지금 시간이 없다. 지금 뭐 윤 대변인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대안이 없다는 그 얘기도 했거든요. 원래 정치가 대안이 없는 데서 대안을 만드는 게 정치예요. 이제 뭐 윤 대변인이야 지도부의 일원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또 뭐 비대위 하겠습니까? 물론 하지만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예산이 끝났고 임시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구도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강서구 재보궐 참패 이후에 예. 이게 정권 심판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혁신위를 띄워서 당을 바꿔서 정권 안정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어떤 그런 전략상에서 혁신을 띄웠는데 이거 뜻대로 안 된 거란 말입니다. 국민들 보기에는. 그러면 구도 자체가 이대로 정권 심판론으로 가면 강서구의 어떤 결과치가 총선에 반영될 수 있다. 예. 이런 게 최근에 이제 보고서에서 수도권 지역 나오는 것이고 특히나 수도권에서 임하는 국민의힘 총선 출마자들은요. 수포당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을 포기하면 되겠냐라는 것인데 결국엔 그거를 조금 반전을 꾀하려면 김기현 대표나 이런 중진급, 윤핵관들, 뭐 친윤들 이런 분들이 희생하는 부분들을 혁신위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물거품 돼 버렸잖아요. 예.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대위 전환밖에는 요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솔직히 뭐 시간이 없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는다 보는데요. 예. 그냥 국민의힘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대로 가도 괜찮다라는 게 또 민주당 입장입니다. 앞서 뭐 김기현 대표를 옹호하는 그 의원들의 입장도 우리가 뭐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지난번에 윤희석 대변인도 이 자리에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류 쪽에서도 김기현 지도부가 뭐 희생과 관련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뭔가 나중에 뭐 하긴 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부가 정치적인 타이밍을 너무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 이번 주가 골든타임이다. 뭔가 좀 서영주 부대변인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구체적인 뭔가 좀 입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빨리 내놔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김병민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병민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공개 발언을 통해서 혁신의 활동을 응원했고 또 혁신을 바라는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좀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네. 지도부 전체 뜻과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 다르냐면 지금 말씀하신 타이밍의 문제인데 네. 김기현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정치권에서 그 정도 얘기한 거면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더 구체적인 거를 얘기하려면 예. 정말로 어떤 직을 얘기한다거나 시기를 얘기한다거나 뭐 이래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럴 상황이냐. 총선이 넉 달 남지 않았습니까? 예. 공관위를 구성해 놓고라도 뭔가를 진행해야 하는 거지. 당대표, 저희가 여당이긴 하지만 정식 당대표가 당에 있은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예. 그동안 비대위 체제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적어도 혼란을 막아야 하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국민들께서 또는 저희 지지층에서는 혁신위의 혁신 요구가 굉장히 국민에게 관심이 많이 갖게 되는, 국민이 많이 예. 관심 갖게 되는 사안인데 왜 적극적인 그런 반응이 없느냐는 지적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나 너무 좀 시간이 이 화답을 제대로 하기에는 예. 시간이 좀 붕 뜨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외에는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나 방향은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오늘 김기현 대표의 말은 예.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대표의 입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발언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강한 혁신의 메시지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기현 대표에게 요구하는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단어가 기득권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득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확실한 방향성을 근데 얘기하셨다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앉는 기득권이 뭐지?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열을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혁신이가 최근에 요구했던 건 영남 중진들, 특히 친윤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걸 하다가 인현 혁신위원장이 팽당했죠, 거의 모습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어야 됩니다. 통상 국민 눈높이엔 기득권, 이거는 언제 우리 밥 한번 먹지? 이런 거예요. 약속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지? 내가 밥 살게 하는데 날짜를 안 잡는 겁니다. 그럼 그건 약속이 아닌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관료들한테 이건 이렇습니다 제안했을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는 최소한 한 두세 가지는 해줘야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의 거치 문제라든 아니면 수도권 험지 출마에 대해서 아주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을 공관위 쪽에 넘기겠다. 예. 이런 게 구체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의 기득권은 오늘 얘기하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말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윤 대변인, 지금 사실 냉정하게 좀 상대당 입장에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혁신이 상황은 지금 여당에서만 지금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은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비평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충분히 갖고 있죠. 네. 그래서 뉴스를 저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비판이지만 적어도 저희의 활동 관련해서 양당의 활동 관련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잡는 것은 적어도 저희 쪽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네. 그 이유는 그래도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움직임을 안에서 갈등은 좀 있지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민주당에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을 하고 그럼 민주당에서 좀 비난을 하라고 하시면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민주당은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 이 지적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상황도 이따가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비평과 비난이 아니라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좀 민주당 상황도 좀 얘기를 해보죠. 김기현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울 거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모드로 당을 빨리 전환할 걸로 보이는데 지도부가 결단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은 공관위 체제로 들어가면 비대위 전환이든 뭐가 됐든 간에 좀 되돌리기 좀 어려워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당내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공관위가 혁신이 시즌 2가 될 거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시는지요? 그렇지가 않죠. 네. 공관위가 결국 총선을 다 결정하는 겁니다. 예. 김기현 지도부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희생하라, 헌신하라. 그 뜻은 알겠으나 예. 지도부에서 그것을 결의할 만한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결국 공천 방향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공관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위가 출범하는 순간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지도부 역할의 상당 부분을 공관위가 대체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혁신위의 어떤 활동 미진한 부분과 빗대서 혁신이 2가 된다든지 예.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 끌기가 된다든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공관위가 쓰는 순간 언론도 모든 예. 관심을 공관위에다 쏟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공관위의 출범까지의 기간까지가 저희가 좀 어려운 기간이라고 보지만 공관위가 어떤 식으로든 출범하는 순간부터는 예.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비난이나 비판이나 여러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잦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서영주 부대변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책임론은 계속해서 제기가 될 것 같은데 네. 벗어날 수 없죠.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좀 돌파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총선이 다가오면 선거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떠나서 네. 수도권에 출마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이거 목숨줄이 달린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잖아요. 그러면 구도 자체를 당에서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가 있음으로써 구도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끊임없이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내려와라. 그리고 새롭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뭔가의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가 지금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윤병민 최고의 말도 맞습니다. 정치도 타이밍인데
그런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단이라든지 차후에 어떤 순차적인 퇴장 예. 부분까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은 수도권에서 선거에 임하는 의원들 끊임없이 사퇴 요구를 더 거세게 할 공산이 크다. 좀 그래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김기현 지도부를 향해서 비주류가 쏟아내는 그 쓴소리들이 그 선거를 앞두고 의뢰 나올 법한 그런 흔들기에 불과하다는 그런 주류의 지적은 동의를 안 하시는 아니죠. 거죠? 네. 근데 이제 주류는 대표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표의 입장에서의 어떤 방어막을 쳐줘야 되는데 보면은 수도권에 출마하신 분들은 지금 몇 년을 준비했습니까? 예를 들면은 길게는 8년을 준비한 분도 있고 4년도 있고 2년도 있는데 그 시간이 짧지 않아요. 근데 그 시험 시간이 이제 1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 시험을 앞두고 이거 시험을 보지도 못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는 당연한 것이고 더 높아지겠죠. 근데 정치 부분에 있어서 이 공천을 앞둔 그다음에 선거를 앞둔 의원들은 그 절박함은 이제는 뭐 이런 정치적인 당내 역학관계 그런 거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내용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주말에 신당 창당에 한 걸음 더 나간 발언을 했습니다. 김민석 의원도 여기에 맞서서 거칠게 비판을 했는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가 호수 위를 다닐 때는 물 위에 떠 있는 것만 보는데 물 밑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준비를 해야죠, 누군가는. 네, 당연한 거죠. 그 결단의 마지노선이나 타임라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늦지 않게. 이낙연 대표의 최근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자기혼선과 경선 불복 이 구태 정치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민한당 이후에 실패해왔던 이런 사쿠라 노선을 답습할 우려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초반에 지적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을 곱씹어 보면 그 신당 창당을 위한 어떤 실무 차원의 준비에 이미 들어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좀 해석되기도 할 법하고요. 그 오늘은 최근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도 만났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이 의원이 뭐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어떤 방향인지는 뭐 그 워딩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전 대표가 합류할 사람들을 20명 이상 찾는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거든요. 같이 움직일 사람들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없을 거예요. 정치는 명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이제 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네. 민주당에서 5선을 하셨고 뭐 도지사도 하셨고 당대표도 있고요. 국무총리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본인이 한 역사들이 있는데 이게 본인의 정치적인 유불리로 챙기기 위해서 이걸 나왔다? 그러면 누가 따라갈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담론이 있어야 됩니다. 담론을 챙기려면은 나름대로 숙성이 돼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봐서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에서 일정 부분에서 기울어진 말하자면은 친명 체제에 있어서의 지도부로만 가면 예. 내년 총선에서 정말 압승하기가 힘들다.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차원의 얘기를 던지는 겁니다. 통합해라. 소통해라. 다름을 인정해라. 라는 것이고 지금 지도부의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동이 없기 때문에 수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만나기도 하는 것이고요. 제가 봐서는 그 정도 수준에서 가는 것인데 이게 이재명 지도부가 결단할 시간을 주지 않고 신당을 창당한다? 그럼 누가 따라갈까요? 그거는 이낙연 전 대표가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엄중낙연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처신을 하는 데 있어서 메시지의 톤을 높이는 거는 전략적으로 할 수 있으나 네. 본인이 몸으로 움직이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제가 이제 바깥 아웃사이더로 취재를 해보면 신당 창당이 있습니까? 라고 몇몇 의원분들, 이제 저기 이낙연 전 대표 주위에 계신 분들 물어보면 이런 지하에 이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네. 실질상으로 신당 창당에 대한 생각은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 대표까지 역임한 인물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앞서 들은 발언을 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와 때가 되면 만나겠다는 입장도 밝혔거든요. 저 언론에서는 이준석, 이낙연 뭐 낙준연대라고 하고 뭐 민주당 쪽에서는 낙석연대라고도 하던데 그 연대설 넘어서 뭐 공동신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대표가 어떤 생각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불가능한 결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탈당을 결행해서 신당을 만들 경우에 예. 그 신당은 보수의 괴멸을 막기 위한 보수의 대안으로서의 신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결합을 해서 신당을 만든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보수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치가 명분 싸움인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명분 다 잃고 실리도 잃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이야 어떤 가능성을 부풀려야 될 시기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절대 그런 결과까지는 가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분 얘기하셨는데 김민석 의원이 앞서 들은 발언 중에 뭐 사쿠라 노선이라는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쪽에서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이념적인 교집합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으로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가서 본인이 보수에 조금이라도 흩어져 있는 표를 모아서라도 그 합산해서 보수가 총선에서 나름대로의 선전을 하기를 머릿속에 짜는 거지. 예. 말한 대로 보수의 어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방해해서 민주당에 득을 주려고 나간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뭐 삼지대를 얘기하고 당의 어떤 혁신을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우리 민주진영이나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질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위기감에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선 자체가 교집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간에 지금 이슈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서로를 이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에 건너서 만날 수 있다 하면 예. 이준석 전 대표도 화답할 수 있다. 예의를 갖추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 것들은 예. 스스로의 지금 현재의 몸값을 불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준인데 만에 하나인데 정치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상황이 악화가 돼서 신당 창당했을 때 삼지대로 갈 수 있는 여력도 열어놓겠죠. 예.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둘이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정치의 결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요원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 삼지대의 구심점이 될 거라는 그런 관측에 뭐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닌 것 제로는 같은데. 아니고 한 예. 그래도 예. 한 몇 프로? 2%? 3% 정도는 예. 열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그 발언 중에 보면 반윤 반명 이런 식의 기치를 좀 들 것 같이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지대론이 항상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두 사람의 행보가 주목받는 측면도 있지만 반윤 반명이 과연 그것이 또 삼지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삼지대가 되려면 네.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더 큰 가치를 띄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뭐 소위 말해서 제3의 길인 거냐, 예. 중도인 거냐 이런 게 필요한데 기존의 큰 정당에 계시던 분이 나와서 새로운 가치를 얘기한다. 그것도 그 당에서 5선까지 하시고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가시고 총리도 하시고 뭐 전남 지사까지 하시고 뭐 이런 분이 그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는 적어도 그래도 그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적어도 그게 또 없잖아요. 뭐 대구나 경북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이낙연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지역 기반과 비교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 민주당 내에서 그 원칙과 상식 모임도 주말에 또 일종의 새 과시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제 모임도 갖고 했는데 이달 말까지로 기한을 지정해서 뭐 탈당, 뭐 신당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뭐 이분들은 또 이낙연 전 대표하고 좀 결이 좀 다르다 이런 뭐 네. 분석도 있고 하던데 예. 이분들은 어떻게 애시당초부터 뭐 탈당, 그다음에 신당 얘기는 거론하지 않았어요. 이 내부는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점이 이상민 의원, 저희 당을 탈당해서 지금 대기 중에 있죠. 국민의힘의 러브콜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예. 그건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안에 남아서 민주당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 쓰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고쳐 쓰겠다는 사람이 좀 메시지 톤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네 분이 시작했으니까 세력이 없으니 새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고 예. 총선을 앞두면 모든 당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16년으로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로 있을 당시에 민진모라는 그런 모집이 있었죠. 그런 모임이. 거기에 이제 비주류였어요. 그러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 사퇴해라. 능력 없다 내려와라.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이 여러 가지 비판들을 토대로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했거든요.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서. 예.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고 뭐 당을 사랑하는 강성 지지층은 이분들이 정말 왜 이러는 거야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목소리가 존재해야만 내년 총선에서 빈자리를 메워서 통합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이분들도 제가 취재를 하고 만나본 바로는 내가 왜 탈당이에요? 내가 왜 신당을 창당해? 민주당은 우리의 민주당이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메시지가 다 그래요. 뭐 속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라서 예. 어느 정도는 열어놓을 수 있는 공간은 본인들도 생각이 있겠지만 이분들을 잘 당 지도부가 다독거리고 보듬어주고 이들의 이야기를 좀 받아들여서 혁신의 어떤 소재로 쓴다면 이분들이 민주당을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지금 혁신의 시간으로 고심하고 있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고심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비명계를 이재명 대표가 품을 가능성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거의 네. 없다고 봐요. 지난주에 있었던 민주당의 당원당규 개정 그 상황을 보면 딱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네. 그 가능성은 전 제로가 됐다고 봅니다. 결국 본인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개딸, 극렬 당원들의 권한을 훨씬 더 강화함으로써 거기에 그냥 포획된 상태로 가겠다는 것을 천명한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강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직전 당대표도 하고 경선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서 거의 비슷한 표를 얻어서 후보가 되실 뻔한 그 분이에요. 그 대표에 대해서 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극렬 당원들이 하고 있는 그 탄압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봐요. 그런 정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 있는 그 갈등의 수준보다 훨씬 더 세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직시하셔야지 지금 그 몇몇 분한테 물어봐서 내가 왜 탈당하라는 말 들었다고 해서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센 발언을 하느냐를 보고 또 예. 그분 뒤에 어떤 분들이 있을 거냐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뭔가 큰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서 현재를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 16년도에 당시 민주보를 했었던 비주류, 그러니까 그 당시 지도부를 흔들었던 분들 결과적으로요 총선에서 다 단수 공천들을 받았어요 당에서. 네. 그러니까 당시에 아무리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쳐내는 게 아니라 안 왔단 말입니다. 안 왔을 때 결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원칙과 상식 네 분의 의원이 하고 계십니다. 예. 뭐 그 옆에 뭐 몇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표면적인 네 분이에요. 저희가 168명 아닙니까? 당 지도부가 4명을 못 안겠습니까? 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런 신당 창당론도 없애버리는 거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 좀 바꾸고 이준석 대표 불러다가 안아버리면요. 이준석 전 대표는 명분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신당 창당이고 뭐고 간에 그냥 흡수해서 총선을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아주 작은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안아버리면 이낙연 전 대표와 손잡고 통합하고 포용해버리면 이런 어떤 신당이나 탈당의 리스크 다 없앨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지도부는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좀 그런 말씀 계속 드리는 겁니다. 당내 비주류를 뭐 안고 갈 수 있을지 뭐 여야 모두의 고민이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 국회 상황을 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약 한 달 동안 임시 국회가 열리는 국회 상황인데 여야 대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하죠. 이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 그리고 여당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십시오.
국민 10명 중 7명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은 늘 옳다고 말한 바 있으니 이번에는 국민의 뜻을 받들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특검의 임명을 어떻게 하느냐는 차치하고 일단 하나는 그 수사를 하면 연관되는 모든 수사를 다 빨대처럼 다 빨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산저축은행 것까지도 다시 뒤져갖고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구조예요. 두 번째는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그 수사 결과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특검 주제로. 그렇게 되면은 총선까지 그냥 특검 가지고 총선하는 거예요. 저는 당의 의원 입장에서는 절대 저거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네. 그 28일 본회의에서 뭐 처리하겠다는 건데 28일 본회의도 지금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잡혀 있는 일정이거든요. 일단 민생 문제가 항상 뒤처지는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뭐 박정하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은 만약에 그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그 총선을 앞두고 완전히 야당을 위한 판이 깔아지는 거 아니냐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녹여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보시는지. 정확한 지적이죠. 이 특검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었고 그것이 만약 통과됐을 경우에 정치적 영향도 저희가 지금 박정하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특검의 필요성까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왜 지금 해야 되느냐. 민주당이 전략을 굉장히 잘 짠 거죠. 딱 가지고 있다가 총선 직전에 이것을 터뜨려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글로 가게 해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수차례 대선 과정에서 얘기를 했고 뭐 이번 뭐 쌍특검이라고 하죠. 50억 클럽 얘기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한 뭐 주가 조작이 있었다니 그것이 결코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고 검찰 수사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왔고 또 그 부당성도 충분히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지금 무기 삼아서 여기까지 왔다. 민주당은 제2요구권을 발동시켜서 거기서 부결된 법안까지 다시 국회를 열어서 또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진 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 쌍특검이 제2요구권 뭐 발동까지 가서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1월, 2월 임시국회 열어서 처리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총력적으로 여기에 맞서서 결코 그런 상황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이 당의 방침입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뭐 거부권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대응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좀 나오던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는 것까지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막을 방법이 없고 만약에 이제 대통령의 그 재가 여부까지 갈 경우에는 당연히 저는 제2요구권을 발동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국회에 넘어와서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의석수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러한 부당한 총선 앞둔 부당한 정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어쨌든 28일 날 만약에 그 다수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통과될 것이 지금 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그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50억 클럽은 청년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는데 그게 어떤 지문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아니 통탄할 일이죠. 말이 됩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특검을 띄운 것이고 두 번째 주가 조작 사건은요. 이건 서민 생계형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은 엄벌을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재판 과정에서 주가 조작 관련된 어떤 범죄 일람표에 돼 있고 지금 검찰에 넘어가서 수사가 돼 있는데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수사를 받지 않느냐? 왜 검찰은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국민들이 그건 아니다, 공정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검 부분을 발의를 했고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설마 본인의 배우자 특검이라서 거부권 행사하겠어? 그럼 안 돼. 윤석열 정부를 뽑아줬던 이유는 공정하고 원칙이 있고 상식이 있기 때문에 법치를 지키기 때문에 뽑아준 거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총선용으로 민주당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재명 대표 그러면 계속 재판받게 하는 게 결국엔 국민의힘은 그 스케줄 따라서 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의회인 이치로 12월에 됐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라고 해서 거부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윤희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